네, 그러면 이제 주주총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 뉴욕 증시도 그랬고 오늘장 우리 증시도 변동성이 꽤 나타났습니다.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보이던 국내 증시가 오후장부터 점점 빠지기 시작했고요. 결국은 2% 내외의 하락을 보여주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2,300선이 뚫렸습니다. 2,200대에서 마감이 된 상황. 계속해서 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두 분 매니저 모시겠습니다. 김흥태, 김태윤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만만치 않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 2,200대 예상하셨습니까? 예상은 솔직히 정확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저는 좀 바닥은 좀 잡았다라고 여전히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려감보다는 기대감이 저는 여전히 많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려감보다는 기대감이 아직도 있는 상황이다. 많은 분들께서 2,200대 코스피를 보면서 그리고 외국인이 계속해서 파는 모습을 보면서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불안감이 좀 많이 크실 것 같은데 어디까지 이어지겠습니까? 예상이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네. 섣불리 예상하는 것보다는 예. 저는 역시나 아직도 조금 우려되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한 발이 시작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에 대한 하방은 문은 열려 있다라고 보이고 속히 말해서 이제 지옥문이 열렸다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이런 표현은 좀 거칠은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관세에 대한 문제들이 이제 중국하고에 대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이 시장에 대한 압력들은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달러도 이제 거의 1,500원대를 이제 달성하려고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는 사실 이 달러가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이 미국채를 대거 매도를 했어요. 한 500억 달러 정도에 대한 규모를 매도를 했는데 트럼프가 이런 관세 정책을 내세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금리를 인하시키기 위한 조건이었는데 오히려 중국에서는 보복 관세에 대해 따라 가지고 맞불 작전으로서 미국채를 대거 이제 매도하고 있다라고 보다 보니까 이게 1차적으로 매도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다 매도한 것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만약에 추가적으로 좀 더 매도각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달러가 좀 더 강세로 이어지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여파들도 당연히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에서 조금 더 조심스럽게 시장을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어쨌든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이제 1,500원이 정말로 다가올 것 같은 불안감이 형성이 되면서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는데 언제가 저점일까? 그리고 그때를 노려서 신규 매수를 좀 하려고 비중을 늘리려고 하는 분들은 이 외국인 투자자의 흐름을 따라가면 될까요? 네, 당연히 외국인들이 들어와줘야 이제 지수 자체가 이제 추세적인 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 이제 원달러 환율의 상승에 대한 부분들, 대표적인 이유는 당연히 이 관세와 관련된 이런 충돌이라고 할까요? 관세 전쟁으로 인한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보는데 우선은 이 중국의 위안화 절하에 대한 부분들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이 원화 같은 경우에는 또 중국의 위안화하고 상관관계가 꽤나 높은 통화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보통 이 중국 위안화의 변동성이 커졌을 때 이 프록시 통화로서 또 주목을 받는 게 이 원화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외환 시장 자체가 상대적인 개방도 자체가 그래도 중국보다는 한국 쪽의 이 외환 시장이 개방적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위안화 약세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원화도 약세로 같이 동조화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바라봤었을 때 최근에 환율의 상승은 그런 부분들도 영향을 저는 미쳤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 환율의 안정화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본다면은 결국엔 이 미중 관세와 관련된 우려감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완화가 돼줘야 외국인들이 좀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특히나 최근에 아까 이제 김흥태 매니저님도 말씀을 주셨듯이 전반적으로 이 국채에 대한 부분들 중국이 이제 국채를 팔아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원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약간 지금 효과를 희석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그동안 관세 카드를 활용을 해가지고 국채 금리를 그동안 겨우 낮춰놨는데 중국이 어떻게 보면 대규모의 국채를 매도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안을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이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이 원달러 환율이 급등함에도 불구하고 이 달러 인덱스는 그래도 소폭 하락했다. 그런 부분들을 바라본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어떤 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 오히려 이런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시면은 우리가 항상 올라가고 나서 사면 늦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조금씩 매수할 때는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 국가별로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는 하나씩 해소가 된다. 단 제일 중요한 거는 중국과의 관계 그렇죠. 예.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으면 추세적인 상승으로 전환까지는 조금은 기다려야 된다. 대신 일부는 우려감 완화라는 이유로
호재가 오히려 악재보다는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까? 이런 시장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확히 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일단 미중 갈등이 완전히 풀리지 않으면 시장에 어느 정도의 불안감은 좀 지속이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중국까지 다 얘기하기 전에 우리나라도 비상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은 한덕수 대행과 통화를 했다고 하고요.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스톱 쇼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게 뭐 조선, LNG, 방위비 이런 거에 협상을 다 한데 묶어서 관세랑 묶어서 원큐에 어떻게 보면 한 큐에 해결을 하겠다라는 의지로 해석이 지금 되고 있다 보니까 관련주에 대한 전망도 관심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조선과 방사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 저는 LNG 프로젝트가 과연 성사가 될 수 있을지가 조금 의문은 좀 들어요. 예. 왜냐하면 일단은 뭐 좋은 재료이긴 하겠지만은 일단은 뭐 그냥 긍정적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뭐 참여할 수 있겠지만 이거를 관세에 대해서 협상 카드로 내비쳤다라는 거는 그 정도로 미국에서도 이 LNG 프로젝트를 강력하게 좀 사용 좀 해달라라는 거의 대한 요청이거든요. 예. 그러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뭔가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조금 투자 목적으로 해달라는 건데 사실상 이 LNG 프로젝트를 참여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거의 우리나라에서 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만한 그런 메리트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도 있고 특히나마 지난번에 우리가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한번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LNG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딱 들어가기에는 조금 더 리스크적인 측면과 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권이 좀 바뀌는 시기가 있다 보니까는 그렇게 됐을 때 대한 좀 감안으로 본다면 조금 위험 자산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본다라고는 조선과 방산 쪽들은 어차피 수요량도 증가되고 있고 수주가 꽉 차 있기 때문에 특히나 조선 같은 경우는 무역에서도 이제 흑자 전환을 하고 있겠지만은 이번에 또 이제 MRO 사업도 같이 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고 또 방산에서는 유럽 쪽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수출 데이터가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선과 방산 쪽은 조금 더 좀 상승 모멘텀이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두 분이 가져온 또 토픽 섹터는 뭔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우리 김응태 매니저님께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분석을 좀 내어주셨는데 실제로 가격이 많이 떨어진 모습들을 보면서 주위에서 야 이거 반도체 그동안 뭐 내가 못 담았던 종목들 지금 좀 담아야 하는 거 아닌가? SK하이닉스 16만 원대면 너무 매력적인 거 아닌가? 라는 얘기들을 해요. 일반 투자자 사이에서. 네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길게 보실 거면은 지금은 싼 거는 맞다. 대신에 단기적으로 보실 거면은 아직은 조금 더 바닥을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미중 관세에 대한 이런 우려감 자체가 완화되지 못하면은 어차피 이제 반도체 섹터나 이런 부분들은 좀 추세적으로 추세를 돌리기는 좀 아직까지는 좀 이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삼성전자의 실적 대비해서도 전반적인 밸류 자체, 특히나 우리나라 코스피 PBR 자체가 이제 0.8배 정도 초반의 수준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밸류상으로 접근을 하면은 비싸지는 않다. 대신 예. 단기적으로 바라봤었을 때 아직까지 뚜렷한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에 관세와 관련된 우려감이 완화되지 않으면 수급 자체가 외국인들의 수급이 우리나라 들어오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게 먼저 선행적으로 돌려줘야 그 다음에 반도체 섹터를 좀 저가 기회로 삼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때 사도 늦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나 뭐 여러 가지 말씀해주신 부분들 보더라도 어느 정도 좀 바닥권까지 이전의 최저치까지 온 게 아니냐 하는 분석들이 많은데 하지만 그럼에도 또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보자 그러면 계속해서 비교되는 게 지금 코로나 당시와 비교가 될 정도로 시장 상황이 투자 심리가 악화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좀 매우 큰 시장이다 이렇게 파악을 해볼 수 있겠고요. 조심스러운 투자 전략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두 분은 어떤 안건들을 준비해 주셨는지 자, 먼저 첫 번째 안건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주연입니다. 첫 번째 안건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섹터에 주목해 봐야 할지 첫 번째 안건 바로 띄워주시죠. 오늘 주목할 만한 섹터는 바로 정책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한 줄 평, 조기 대선 정책주들 크게 간다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이 정책 섹터는 사실 지난 월요일에도 추천을 해주셨던 섹터인데 이걸 왜 또 이렇게 발제를 하게 됐는지 체크포인트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시로 이전한다는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이전한다는 이슈가 떠오르고 있죠. 대통령실이 세종으로 이전하게 된다면 세종의 행정 수도 기능이 향상
향상되고 또 이에 따라 지역 개발과 인프라 투자가 확대될 가능성도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는 건설과 철도 그리고 지역 개발 관련 기업 등의 수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조기 대선 수혜가 기대되는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2028년에 착공 전망이 예정된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지난 1월이었죠. 경인고속도로에 대한 지하화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착공은 2028년에 이어질 걸로 예정이 되고 있는데요. 지하화 사업은 대규모 토목공사이기 때문에 토목 기반 건설사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도로와 함께 스마트 교통 인프라가 구축될 가능성이 높아서 관련 기술주들도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외에도 이 인프라 개발 이슈가 정책 관련주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잠시 후 매니저님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책 관련 특징주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상한가에 간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이재명 테마주로 엮이는 상제건설과 카티스는 모두 상한가에 도달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디젠스와 계룡건설도 오늘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요. 각각 16%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벡트는 교육에 대한 정책 기대감으로 오늘 상한가를 터치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주목해야 하는 섹터와 이 특징주들 살펴봤고요. 이어서 매니저들의 투자 전략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수팀이 또 정책이라는 안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또 정책이야? 라고 좀 놀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김흥태 매니저님이 발제를 해주셨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은 그러면 정책 이쪽을 바라봐야 된다? 그렇죠. 수급이 쏠리는 쪽을 항상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제가 조기 대선에 대한 키워드를 좀 갖고 왔지만은 사실 이 정책이라는 거는 조기 대선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국정과제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정책들로 소화해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뭐 원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LNG 프로젝트도 정책의 일환으로서 관세 정책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책 큰 틀 안에서는 정책적으로 모습들이 강한 흐름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또 그 안에서 그 작은 틀 안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조기 대선이 입학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에 관련된 섹터들이 시장의 요동을 좀 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월요일 날에도 담았던 정책주들이 많이들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었고 역시나 오늘은 좀 세론 작용이 나왔던 그런 모습들 때문에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지만은 그래도 오히려 지금 자리가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지금 조기 대선에서 가장 큰 틀에서 원하는 거는 세종시에 대한 이전이에요. 행정수도 이전을 하는 건데 대통령에 대한 집무실을 지금은 용산이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로 이동해야 된다라는 모습과 또는 어떻게 보면 경인고속도로가 지난해 올해 초에 이게 예타가 이제 결과가 이제 통과가 되면서 이제 앞으로에 대한 28년도까지 착공을 하겠다라는 건데 고속도로에 대한 지하와 철도 지하거든요. 사실 우리 지하라고 본다라고 하면 우리 김태현 매니저님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 왕십리역도 지하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쪽 집값도 또 뜨고 있잖아요. 네, 왕십리도 뜨고 있고 또 다른 데도 뜨고 있고 네, 이렇게 그죠? 또 갑자기 네. 지역을 얘기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 지역들도 이제 계속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정책에 대한 모멘텀들은 크게 갈 수 있고 특히나 이게 대선이라는 거는 거의 5년마다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지금에 대해서 놓친다라고 하면 또다시 5년을 또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 기회일 때 한번 수익을 한번 맛보자라는 의미에서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5년마다 돌아오는 대선, 큰 선거가 있을 때마다 정책 테마주가 많이 뜨는데 5년마다 간만에 찾아오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때를 노리자라는 말씀이지만 사실 개인 투자자들은 이게 한번 잘못되면 그 다음 시기가 도래할 때까지 너무 오래 기다리니까 어렵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 분께서 오늘 좀 전략을 잘 내어주셔야 할 것 같고 뭐 대표적인 두 가지 정책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뭐 대선 주자로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인물들이 거의 뭐 15명에서 20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 입에서 한 정책씩만 나와도 관련 종목으로 치자면 굉장히 좀 많거든요. 그리고 오늘같이 시장이 무너지는 날에도 무슨 종목이 그러면 오르고 있나
보면은 대부분이 또 이런 정치 테마주 혹은 정책주 다 보니까 이걸 분명히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는 마음이 가면서도 나는 근데 너무 어려운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한마디 좀 더 얹어주신다면요. 네, 계속 지역을 얘기해가지고 당황스러워가지고. 자, 아무튼 뭐 저도 답변 칠려다가 안 하고는 있습니다. 자, 아무튼 저는 이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을 본다면은 뭐 사실 여러 가지 정책들을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최근에 뭐 일자리 항상 단골이고요. 뭐 저출생도 단골이고 요즘에 이제 AI 쪽과 관련된 특히나 AI 뭐 강국위원회다 뭐다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그거에 위원회 그러니까 회의에 참석을 했다라는 이유로 뭐 크라우드웍스나 뭐 솔트록스 그리고 이스트 소프트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근데 저는 이 AI 소프트웨어 쪽도 이유가 이슈에 올라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요즘에 이제 시장의 트렌드 자체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아무리 반도체 제조에서는 상당히 좀 세계를 주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으나 AI 산업 자체만 놓고 봤었을 때는 중국이 이미 미국을 뭐 앞질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AI 쪽 관련된 기술 자체는 아직까지 좀 따라가기 멀었다라는 인식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여야 구분 없이 AI 관련된 이런 활성화 정책이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최근에 또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AI 투자에 대한 또 필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등 전체적으로 약간 이 교집합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본다면 이 AI 쪽에 대한 부분들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정책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저는 항상 약점을 생각하면 정책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출생도 결국에 올라갔던 거는 출산율에 대한 문제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 또 최근에 이 추경에 대한 또 이야기들 필요성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뭐 에켓이나 코너아이나 이런 지역화폐 관련된 종목들도 올라갔던 거는 지금 이 경기 자체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도 결국에 약점이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정책적인 부분들로 좀 이렇게 약점을 만회하고 해소를 시켜서 성장을 시키겠다 이런 부분들이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정책주들이다라고 해가지고 뭐 누구나 다 아는 정책주들도 당연히 수익을 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부각을 덜 받은 쪽에서 찾아내면은 저는 충분히 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사실 그거와 관련해서 한번 좀 공략을 좀 해보고자 또 종목 갖고 왔으니까요. 뭐 지난주에 종목 다 목표가 같잖아요. 예. 오늘도 잘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정책을 관련해서 가지고 온 종목들이 바로 다음 날 아주 큰 수익률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두 분께서 일단 입증을 한번 한 차례 했습니다. 자, 이번에도 적중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탑픽 종목 바로 만나보죠. 자, 덕신 EPC 그리고 대하 TI 이렇게 두 종목이 나왔습니다. 자, 또 역시나 뭐 워낙 낯설다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종목에 대한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먼저 김용태 매니저님. 네, 저는 덕신 EPC를 가지고 왔는데 사실 덕신 EPC는 덕신 하우징에서 이제 종목 사무명이 변경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동사는 건축용이라든지 철강제 그리고 테크플레이트 사업을 또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성형 간판이라든지 철강 업종들도 같이 또 제조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공사 건설이라든지 아니면은 거기 시공공사라든지 이런 테크플레이트 사업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면서 무역까지 영업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계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사실 가장 큰 키워드는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게 모듈러 주택이라는 거예요. 모듈러 주택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 경북 지역에서 가장 큰 화재가 또 일어났잖아요. 산불에 대한 화재가 났는데 거기 이재민들에게 정부에서 이 모듈러 주택에 대한 공공임대주택을 지역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이제 내용이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그렇게 봤을 때는 주택에 대한 공급에 대한 정책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지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선거철이 된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키워드가 나오는 게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공급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저출산 문제도 나오겠지만 지금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해야 되는 게 지금 이 이재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또 정부에서 지원을 해줄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 키워드를 가지고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는 후보들이 분명히 나올 거라는 거죠. 예.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런 흐름들 안에서는 분명히 이런 표심을 잡기 위해서도 한 번쯤은 모든 이제 후보들이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공공임대에 대한 주택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세부안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런 모습일 때 이런 모듈러 주택에 대한 흐름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도 이제 종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모듈러 주택을 하고 있는 이런 건설업종들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점에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고 정책 관련해서 탑픽으로 가져오시는 종목들 보면 뭔가 진영을 가리지 않고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쪽을 노리시는 것 같습니다. 덕신 EPC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고요. 자, 다음은 대하TI인데 남북경협주로 기억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네, 남북경협주에서 이제 철도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이제 이 정책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이제 하츠라는 기업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그 당시 하츠가
아무도 거의 관심도 없고 예. 안 받았잖아요. 근데 최근 이틀 동안 이제 급등을 하면서 이제 목표가 달성을 했는데 결국에 중요한 거는 그건 것 같습니다. 이미 급등한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은 뭐 일부 종목들은 지금 뭐 과열 종목이나 이제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신규로 매수세가 들어와주기 어렵다라는 관점이고 특히나 요즘 시장의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좀 시장과 무관하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를 찾거나 기업을 찾아야 된다라고 보는데 저는 대표적으로 철도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이 대하TI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선 대하TI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작년에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다라는 거.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하츠도 마찬가지로 10년 동안 실적이 한 번도 꺾이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이 포커스를 뒀는데 이 대하TI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괜찮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올해도 또 양호한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우선 베이스를 깔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 국내외 또 다양한 철도 제어 시스템과 관련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잇따라 수주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도 최근에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종목을 이제 정책주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실 이제 국내 정책 쪽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뭐 철도 관련된 종목들이 뭐 시장에서 크게 부각받지는 못하지만 예. 어느 정도 또 이 당의 색깔에 따라서 또 남북 경협에 관련된 종목들 뭐 대표적으로 일신석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가끔 뛰어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튼 이 대하TI에 대한 부분들은 남북 경협주로도 엮일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특히나 또 요즘에 어떻게 보면 시장의 그 변동성을 키우는 인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 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이야기하는 것도 보면은 북한과의 또 관계, 뭐 조만간에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부분들에 포커스를 둔다면 또 요거와 관련해서도 남북경협주로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간에 지금 이 미국의 외교 정책도 정책주죠. 한국의 정책도 남북경협과 관련된 이야기 다시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아무튼간에 이런 철도 관련된 종목들이 아직까지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라는 포인트 이렇게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플러스 알파로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은 우크라이나 재건 쪽과 관련해서도 또 철도 쪽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물론 뭐 이게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 없다에 대한 부분들 판단하기 전에는 우선은 이쪽으로도 엮일 수 있다라는 건 하나의 모멘텀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차트 한 번을 보여주시면 이 주봉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주봉 차트 보면은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최근 들어서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좀 박스권을 그리면서 버텨주고 있다. 그럼 조만간에 이 박스 내에서 탈피하는 쪽으로 방향성을 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때가 어떤 트리거 역할을 하는 기사 하나 뜨면 전 돌파하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대하TI를 이런 정책 관련된 종목으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난번에 하츠 때와 마찬가지로 아직 시장의 주목을 좀 덜 받았을 때 진입하는 전략입니다. 대하TI까지 두 종목에 대한 설명 들어봤고요. 아무래도 정책 주고 또 수급에 의해서 주가 등락이 많이 결정이 되다 보니까 가격 전략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덕신 EPC 오늘 3% 정도 오르면서 1,600원 걸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어느 정도까지 보시는지요? 네, 일단 덕신 EPC가 조금 더 보는 게 자본 총계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또 이제 어떻게 부채 비율이 108%에서 27%까지 줄어들었다는 거에서 큰 의미를 보고 있고요. 일단은 내일 시초가에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초가에 편입하도록 할 거고요. 1차 목표가가 2,0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도 장중에 한 13% 정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역시 정고 쪽까지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는 그 정도 잡아놓고 보시고요. 손절가를 좀 넉넉하게 1,300원 정도 바라보고 대응하도록 할 테니까는 그 점을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윗꼬리는 뭐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오늘의 윗거리는 매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대하TI로 넘어가세요. 오늘 1%대 약세를 보였어요. 네, 대하TI 매수가는 이제 시초가 매수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우선은 3,550원 정도에서 이제 기술적인 단기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3,550원 목표가를 잡고 손절가는 3,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3,550원 도달을 하게 되면은 또 추후에 리뷰를 통해서 또 추가적인 가격 전략 말씀드릴 테니까 앞으로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정책주라고 해서 내가 뭐 수익을 30%, 50%, 100% 보겠다라고 처음부터 접근을 한다 그러면 또 위험 부담이 그만큼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일단 한 10% 정도, 15% 정도 이렇게 잡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3,550원 그리고 손절가는 3,000원 이 부분도 함께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안건 정책 만나봤고요. 이젠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관세를 엮어서 가지고 오셨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일지 혹은 다를지 두 번째 안건 만나보시죠.